이년아 당장 꺼져! 이년이 낳은 것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폭설이 쏟아지는 혹한의 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손에 의해 옷 한 벌 걸치지 못한 채 눈밭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 산다리 찬 몸으로. 대체 어떤 사연이 이 여인을 남편의 손에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그리고 그날 밤 눈밭에서 태어난 아이는 과연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유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와집은 40칸이 넘었고 논밭은 사방 10리에 펼쳐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유참봉댁 앞을 지날 때면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니까요. 그 댁만 며느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는 청주 박진사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그를 익히고 바느질과 길쌈에 능했습니다. 얼굴은 복스럽고 마음씨는 봄볕처럼 따뜻했지요. 16세 유참봉댁 맏아들 유성준에게 시집을 온 뒤로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를 섬기고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유참봉댁 맏며느리만 한 규수가 없다. 어쩌면 저렇게 부지런하고 성품이 고울까. 그러나 박씨 부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눈길이 날로 차가워졌고 남편 유성준의 발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이 시집 온 첫 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집 뒤편 사당 옆에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물 한 사발을 가져다 드리자 노파는 두 손으로 받아 마시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 고맙구나. 너는 참 복된 얼굴을 타고났어. 박씨 부인이 겸손히 고개를 숙이자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 속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폭풍이 가장 세차게 몰아칠 때 그것이 바로 봄이 오기 직전이란다. 박씨 부인은 그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무 아래를 다시 찾았을 때 노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말을 박씨 부인은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날마다 쌓여가는 시련 속에서 그 노파의 말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유참봉댁의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유참봉은 겉으로는 근엄하고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글을 많이 읽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는 성품이었습니다. 다만 집안일에는 좀처럼 끼어들지 않았지요.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달랐습니다. 반질반질한 비단 치마에 굵은 은비녀를 꽂고 집안을 활보하는 모습은 꼭 안방마님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맏아들 유성준과 둘째 아들 유성달 둘뿐이었는데 그 둘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습니다. 특히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지요. 그 기대만큼 맏며느리에 대한 눈도 높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대체 어찌된 몸이냐? 내 아들을 혼자 두고 빈 방만 지키면 그게 며느리냐? 친정에서 뭘 배워온 것이냐? 최 씨의 독설은 날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남편 유성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에는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자란 터라 어머니가 옳다 하면 옳고 그르다 하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를 감싸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유찬봉댁 둘째 아들 유성달의 아내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남원장터 주막집 딸 출신으로 시집 올 때부터 박 씨 부인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떨고 맏며느리를 험담하고 요리조리 집안 살림에 끼어드는 것이 특기였지요. 남편 유성달도 아내 윤 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박 씨 부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단 하나, 몸종 복내였습니다. 복내는 박 씨 부인과 함께 친정에서 따라온 아이로 나이는 14살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충직했습니다. 마님, 오늘도 진지를 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걱정 마라, 복내야. 나는 괜찮다. 괜찮으시지 않으면서 왜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복내는 그렇게 주인 곁을 지켰습니다. 그해 겨울, 박 씨 부인에게 드디어 태기가 있었습니다.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찬봉이 기뻐하며 약과와 떡을 장만하라 했고 마을 사람들도 경사가 났다며 축하했습니다. 유성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지요. 그러나 최 씨와 윤 씨의 표정만은 달랐습니다. 최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윤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이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 달이 10번 바뀌어 박 씨 부인의 배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산달이 다가오자 복내는 날마다 따뜻한 미음을 끓이고 소미불을 새로 채웠습니다. 유성준도 가끔 방문 앞에 서서 몸은 괜찮소 하고 물을 정도로 마음이 조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성준이 허겁지겁 박 씨 부인의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처음 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편지입니다. 모른다고요? 당신 방에서 나온 것을 모른다고요? 정말입니다. 나리. 저는 그 편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으며 뱃속의 아이는 유 씨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체는 누군가 박 씨 부인의 것처럼 교묘하게 흉내낸 것이었고 받는 이도 마을 어딘가에 산다는 가상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이것은 누군가 꾸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디서 나왔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아이입니다. 분명코 나리의 아이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윤 씨도 들어섰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알겠지. 그날 밤 유찬봉댁 안방에서는 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불씨를 집 안에 두면
집이 타는 법이다. 당장 내쫓아야 한다. 윤 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을에 소문도 있었다고요. 무슨 소문이요? 글쎄요. 마을 아랫동네에 사는 김서방이 박씨 마님과 은밀히 오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 씨의 말은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성주는 이미 분노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유참봉이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면 안 된다. 편지 하나로 어찌 판단하겠느냐. 아버지, 편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편지를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아버님은 왜 며느리 편을 드십니까? 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당장 내쫓지 않으면 마을에 소문이 나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박 씨 부인은 방 한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리,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나리의 아이입니다. 뱃속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유성주는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어딘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와 윤 씨의 속삭임이 그 느낌을 덮어버렸습니다. 복례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마님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한시도 마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계집종은 당연히 주인 편이겠지. 물러서거라. 유참봉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거라. 만삭의 몸을 내쫓는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냐. 아버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이 없다. 내가 결정해라. 그 결정이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유성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최 씨 쪽으로. 나가시오. 유성준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리, 더 이상 할 말 없소. 나가시오. 나리, 제발요. 아이가 이제 곧 세상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만삭의 몸을. 당장 꺼져. 내년이 낳은 것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최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대로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소미불도 버선도 겉옷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달려들었습니다. 마님, 마님. 인연도 내쫓아라. 같은 패거리다. 복례는 하인들에게 붙잡혀 뒤뜰로 끌려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렇게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겨울 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살을 베었습니다. 발밑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밭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길을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고바 감각이 없어졌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소나무 숲 사이에 조그만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온 힘을 다해 그 집으로 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파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5년 전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그 노파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너라. 노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을 따뜻한 방 안으로 들이고 마른 옷을 입히고 뜨거운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유참봉 댁만 며느리 아니냐? 어찌 이 깊은 산속에. 나는 원래 여기 산다. 내가 올 것을 알았느니라. 박 씨 부인은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산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알고 있다. 겁내지 마라. 내가 곁에 있다. 그날 밤 그 작은 초가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폭설 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다. 노파가 아이를 받아 박 씨 부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잘 키워라. 그 아이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니. 무슨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안다.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먼저니라. 그날 밤부터 노파는 박 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아이를 씻기고 산후에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노파는 박 씨 부인에게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이것이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이다. 보자기 안에는 붉은 실로 수놓인 조그만 베네쩍 오리와 함께 낡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노파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노파는 박 씨 부인에게 살아갈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남원 장터 북쪽 끝에 순덕이라는 빨래터 안악이 있다. 그 안악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을 대면 방 한 칸을 내줄 것이다.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냥 산할머니라고 해라. 알아들을 것이다. 박 씨 부인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남원 장터 빨래터의 순덕 안악은 박 씨 부인을 보자마자 방으로 들였습니다. 산할머니가 보내셨다고요? 그럼 된 거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순덕은 나이 40줄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 부인의 사정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만삭의 몸을 눈밭에 내쫓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제 복이 없는 것이지요. 복이 없기는요.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잖아요. 이 아이가 복덩이입니다. 순덕은 박 씨 부인에게 방을 내주고 밥을 먹이고 아이를 함께 돌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빨래터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하늘.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두고 보거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이 되자 또렷한 눈으로 주변을 관찰했고 5살이 되자 이미 글자를 깨쳤습니다. 순덕 안악의 아이들도 하늘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영리해? 5살짜리가 천자문을 읽네. 내 아들이에요. 박씨 부인은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래터에서 일하는 틈틈이 박씨 부인은 하늘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친정아버지 박진사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전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웬 노인이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지만 아무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7살 하늘이가 나섰습니다. 저 어른 숨이 막힌 것입니다. 옷깃을 풀어주세요.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박씨 부인이 얼른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옷깃을 풀고 등을 두드리자 노인이 캑 소리를 내며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주머니, 저 아이가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노인은 남원 고을에서 소문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에게 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밑에서 가르치게 해주시오. 재주가 아깝습니다. 박씨 부인은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하늘이는 의원 영감댁을 오가며 의술을 배웠습니다. 약초 이름을 외우고 맥을 짚는 법을 익혔습니다. 의원 영감은 날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수십 년 배운 것을 이 아이는 한 달 만에 이해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다 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그만 나귀를 끌고 가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야, 잠깐 서봐라. 예. 너, 관상이 아주 기이하구나. 관상이요. 타고난 복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느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박씨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늘아. 그 무렵 유참봉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박씨 부인을 내쫓고 나서 유성주는 잠시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기뻐했고 윤 씨도 활개를 쳤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박씨 부인 대신 들어온 새 소실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성주는 초조해졌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날로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씨 부인을 내쫓은 직후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곳간에서 쥐가 들끓어 쌀이 축났고 논에는 병충해가 들어 수확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인들은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참봉댁에 귀신이 들었대. 만삭의 며느리를 눈밭에 내쫓으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 유참봉은 날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윤 씨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이 없어진 자리를 차지하고 집안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맏며느리가 하던 제사 음식도 자신이 만들었고 제일 좋은 방도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윤 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성준의 마음 한켠에는 늘 무언가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눈빛. 나리, 이 아이는 나리의 아이입니다. 그 말이 꿈속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다시 하늘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의원 영감이 하늘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하늘아, 너에게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영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40년을 의술을 익혔는데 내가 10살에 나를 따라잡았다. 나보다 내가 낫다. 의원 영감은 붓을 들어 편지를 썼습니다. 한양의 태의원에 내 친구가 있다. 이 편지를 들고 그분을 찾아가거라. 한양이요? 내 재주는 남원 장터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다. 가거라. 세상에 나가거라. 박 씨 부인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간다는 것은 이 남원 땅을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늘아. 예, 어머니. 가자. 우리 한양으로 가자. 출발 전날 밤, 박 씨 부인은 노파에게 받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베넷적 오리와 낡은 문서. 문서를 펼쳐보니 빛바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준의 이름과 박 씨 부인의 이름, 그리고 혼례 날짜. 그 아래에 유참봉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혼인 증서였구나. 박 씨 부인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의원 영감의 편지 덕분에 하늘이는 태의원 의원 강대인의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대인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라고 맥을 짚는 솜씨가 내 제자들보다 낫구만. 영감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 손에서 의술의 기운이 느껴진다. 강대인은 하늘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집 안에 방을 내주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강대인 댁의 바느질을 도우며 두 모자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대왕대비마마가 갑자기 병환이 깊어졌는데 태의원 의원들이 모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대인이 급하게 입궐하면서 하늘이를 데려갔습니다. 하늘아, 내가 한번 봐라. 제가요? 저는 아직.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하늘이가 대왕대비마마의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가 깊이 들어 기운이 막혔습니다. 오미자와 인삼을 다려드리고 뒷목에 뜸을 뜨면 사흘 안에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태의원 의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꼬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2살짜리가 대왕대비마마를 진찰하다니. 그러나 강대인은 하늘이의 말대로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대왕대비마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이름이 무엇이냐? 하늘이라 하옵니다. 성은? 하늘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하늘이라 하옵니다.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대왕대비마마를 살린 하늘이의 이름이
궁중에 퍼졌습니다. 강대인은 기뻐했고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정말 잘했구나. 그러나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유하늘이라는 이름이 퍼지자 한양의 양반 가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하늘이라는 아이가 대왕대비마마를 살렸다더군. 유가라면 전라도 남원의 유참봉 집안이 유명하지. 그 집 맏아들 유성준이 자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 소문이 남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양에 유하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어미가 박씨 마님이랍니다. 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년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대왕대비마마를 고쳤다고 난리입니다. 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성준이 아이로 인정받는다면 집안 재산이 전부 그년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그날 밤 최 씨와 윤 씨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유성준은 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박 씨가 낳은 아이는 유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증명을 어떻게 만드느냐? 돈이면 됩니다. 어머님, 윤 씨는 장터에 떠돌이 서방 하나를 돈으로 샀습니다. 그 서방에게 자신이 박 씨 부인과 정을 통했노라 거짓 자백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백서를 들고 한양 포청으로 갔습니다. 박 씨라는 여인이 간통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유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포청의 관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자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포청에서 박 씨 부인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강대인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를 잡아라. 박 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포청에서 가리면 됩니다. 따라오시오.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늘아, 겁내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너는 강대인 어른을 모시고 있어라. 박 씨 부인은 그렇게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늘이는 두 주먹을 쥐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포청에서 박 씨 부인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백서가 있다. 그 자백서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박 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있기는 했습니다. 노파에게 받은 혼인 증서와 배냇저고리. 그러나 그것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면 자백으로 처리할 것이다. 날이 제발 아들만은 아이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대인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하늘이도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요. 포청의 관리가 강대인을 보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인. 이 박 씨 부인을 풀어주시오. 내가 신원을 보증하겠소. 강대인의 이름은 한양에서 무거웠습니다. 태의원의 수석의원이자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으니까요. 포청에서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계속되었고 남원에서 올라온 윤 씨의 고발장은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대인은 박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박 씨 부인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편지가 꾸며진 것, 만삭의 몸으로 내쫓긴 것, 노파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은 것. 강대인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노파가 준 혼인 증서가 있소? 예. 여기 있습니다. 강대인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장이 유참봉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소? 유참봉 어른을 한양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강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손을 쓰겠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오. 그러나 최 씨와 윤 씨는 그 시간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원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유참봉이 갑자기 병환이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대인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상하다. 갑자기 병환이라니. 혹시 누가 조심해야 하오. 저쪽에서 무슨 수를 쓸지 모르오. 강대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참봉이 병석에서 자필 서명을 한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박 씨 부인이 낳은 아이는 유 씨의 혈통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강대인 어른, 그게 사실입니까? 모르겠다. 그러나 병든 분을 압박하여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남원에 가야 한다. 직접 할아버지를 뵈어야 해. 하늘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늘아,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늘이가 남원을 향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포청에 새로운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강대인이 박 씨 부인을 숨겨주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인은 유성달, 즉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강대인이 포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제가 숨긴 것이 아니요. 그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대인. 강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씨 부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낯선 남자들이 강대인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를 잡아라. 포청의 명이다. 잠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막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다시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옥 안에서 박 씨 부인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하늘아, 어미가 미안하다. 하늘이는 남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옥에 갇힌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참봉은 정말로 중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최 씨가 의원도 부르지 않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하늘이가 유참봉 댁 대문을 두드렸을 때 하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갈데 없는 아이는 돌아가시오. 여기는 관계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소. 저는 유하늘입니다. 유참봉 어른의 손자입니다.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손자, 이 집에는 손자가 없소. 하늘이는 대문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씩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복례가 나타났습니다. 복례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몸종이었던 복례가 어느새 22살의 안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참봉대 근처에서 살면서 소식을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늘 도련님이시지요? 세상에 이렇게 크셨네요. 복례 아주머니세요? 예. 저예요. 어서 오세요. 복례의 방에 앉은 하늘이에게 복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유참봉 어른이 많이 위험하세요. 최 씨 마님이 방문을 잠그고 의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왜요? 유참봉 어른이 정신이 드시면 진실을 말씀하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른은 처음부터 마님을 내쫓는 것을 반대하셨거든요. 하늘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처음부터 누군가 꾸민 것이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쫓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와 작은 어머니에게 쓸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복례 아주머니, 제가 할아버지를 뵈어야 합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뒤편 담 너머로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안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날 밤 하늘이는 담을 넘었습니다. 창고에서 안채로 조심조심 기어들었습니다. 유참봉의 방문 앞에 이르자 하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하인을 깨우지 않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의술을 배운 하늘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냄새는 독초를 달인 냄새였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놀라 눈을 뜬 노인이 하늘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유하늘입니다. 박씨 마님의 아들입니다. 유참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준이 아이로구나. 하늘이라 했느냐? 예.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날 밤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하늘이는 유참봉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탕야 그릇을 살폈습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약 언제부터 드셨습니까? 열흘쯤 되었다. 며느리가 좋은 약이라고 가져왔는데. 할아버지, 이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독초가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기운을 빼는 독입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천갈래로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서 있던 최 씨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할머니. 하늘이가 일어섰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유성준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배내적 오리와 혼인 증서. 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산 할머니에게 받았습니다. 산 할머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산 할머니? 예. 산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습니다.
최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아이를 잡아라. 하늘이는 도망쳤습니다. 복내가 미리 준비해둔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하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어린 몸은 빨았습니다. 복내의 방에 숨어들어 숨을 고르는데 복내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방금 한양에서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요? 마님이 옥에 갇히셨대요. 하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예. 포청에 또 고발이 들어갔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12살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옥에 갇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독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 하늘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복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아, 폭풍이 가장 세차게 몰아칠 때가 봄이 오기 직전이란다. 산할머니에게서 들은 말을 어머니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영감이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세상에 나가거라. 내 재주는 세상을 위한 것이다. 하늘이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례 아주머니. 예. 한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늘이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신 약에 독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독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요? 약재가 필요해요. 의원 영감님에게 배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미자, 감초, 생강. 장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새벽 장터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늘이는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새벽 빛이 돋을 무렵 복례의 손에 약 꾸러미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할아버지께 드려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드시던 약은 버려주세요. 어떻게요? 최 씨 마님이 지키고 있는데. 방법이 있어요. 하늘이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 창문으로 넣어드리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성준, 즉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 누명을 쓰셨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한양 포청으로 오십시오. 그 편지를 복례에게 맡기고 하늘이는 남원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달려가면서 하늘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어머니도 살려야 하고, 할아버지도 살려야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12년을 버텨왔으니까요. 한양으로 돌아온 하늘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대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강대인은 포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늘아, 돌아왔구나. 대인 어른, 어머니를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하늘이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원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의 독약을, 혼인 증서를, 복례의 증언을. 강대인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유참봉의 혼인 증서가 있다고 했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먹인 증거가 필요하다. 복례라는 안악이 증언할 수 있겠느냐? 예. 올라오도록 전가를 보냈습니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왕 대비마마를 움직여야 한다.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마께서 도와주실까요?
내가 마마를 살린 것을 잊었느냐? 가자. 강대인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반겼습니다. 어서 오너라, 하늘이. 마마, 청이 있사옵니다. 하늘이는 꿇어앉아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내쫓긴 것부터 지금 옥에 갇힌 것까지. 대왕대비 마마는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만삭의 몸을 눈밭에 내쫓다니. 마마,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알겠다. 포청에 명을 내리마. 이틀 뒤 포청에서 공개신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열이틀 만이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늘이가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아. 박씨 부인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윤 씨가 불려왔습니다. 내가 고발장을 올린 것이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박 씨가 간통을 했습니다. 증거는? 자백서가 있습니다. 그 자백서를 쓴 자를 데려와라. 장터 서방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방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 씨와 정을 통한 것이 사실이냐? 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을 받고 거짓 자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박 씨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저는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더는 거짓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방에게 말을 바꾸게 한 것은 복례였습니다. 복례가 밤새 그를 설득한 것입니다. 당신이 양심을 지키면 하늘이 당신을 돕겠지만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통했습니다. 이어서 혼인 증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라. 유참봉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이것은 박씨 부인과 유성준의 혼인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마침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원에서 올라온 유참봉이었습니다. 복례가 하늘이의 해독약을 드린 뒤 병세가 나아진 유참봉이 직접 한양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유참봉은 천천히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혼인 증서는 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이 맞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맏며느리입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씨 부인을 내쫓은 것은? 유참봉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용서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유성준이 일어섰습니다. 남원에서 하늘이의 편지를 받고 올라온 것입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성준은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문청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할 말이 없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소. 그러나 이 한마디만 하겠소. 유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윤 씨의 죄상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가짜 편지를 꾸민 것, 서방을 돈으로 사서 거짓 자백서를 만든 것, 유참봉에게 독초를 달인 약을 먹인 것, 고발장을 2번이나 올린 것, 신문관이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집안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독을 먹이고 거짓 자백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단 말이냐? 최 씨도 끌려왔습니다. 아들 유성달도 연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성달은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것을 자백했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곤장 30대에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내는 형이 내려졌습니다. 유성달은 3년 유배. 최 씨는 나이와 신분을 고려해 유배는 면했지만 집안 재산의 절반을 박 씨 부인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가 끌려나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꾸민 거짓은 결국 탐욕을 꾼 자신을 삼킨 것입니다. 신문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2년 전 폭설치던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눈밭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만 살게 해달라고.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대인이 다가와 박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으니. 아닙니다. 아이가 저를 키운 것입니다. 유참봉이 하늘이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 손자의 2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늘이는 잠시 유참봉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유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성주는 저만치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에게 다가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의 눈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유성준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유하늘은 22살이 되었습니다. 태의원의 수석 의원이 되어 왕의 곁에서 백성의 병을 고쳤습니다. 강대인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의원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박 씨 부인은 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참봉 댁의 맏며느리 자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순덕 안악과 함께였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처음 노파를 만났던 그 나무와 같은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 씨 부인을 달리 불렀습니다. 하늘이 어머니. 그 이름이 이 세상 어떤 벼슬보다 더 빛났습니다. 유성주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3년 만에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은 오래 품으면 자신이 상합니다. 그것이 박 씨 부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의 노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무잎이 흔들릴 때면 박씨 부인은 그 소리가 노파의 목소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가장 세차게 몰아칠 때가 봄이 오기 직전이란다. 그 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눈밭에서도 씨앗은 싹을 틔우고 폭풍 속에서도 뿌리는 더 깊이 내립니다. 박씨 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원망 대신 사랑을, 포기 대신 기다림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봄을 불러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